보쌤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랜 시간 동안 뭐 거의 20세기 초까지도 이어졌다고 할 수 있는 조공 책봉 질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의 독특한 국제 질서라고 할 수 있는 조공과 책봉의 외교 형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조공 책봉을 포함한 다양한 외교 형식을 상호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일방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외교 형식을 각 나라들은 어떻게 활용했는지 상호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5세기부터 엄밀하게 따지면 그 뒤까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5세기 무렵에 동아시아 각국의 외교 관계를 지도에 서로 친하고 떨어져 있고 친원 관계를 좀 지도에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 한고조. 한나라는 주변국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한고조 때 흉노에게 패하죠. 그 기억나십니까? 이게 뭐 백등산 전투라고 해서 흉노를 물리치기 위해서 당당하게 군대를 몰고 올라갔다가 백등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7일 가까이 포위된 채 흉노 왕비에게 겨우 이렇게 연지에게 뇌물 주고 겨우 풀어줘 길을 열어줘서 나올 수 있었던 한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패배였죠. 그 뒤에 이제 흉노를 좀 달래기 위해서 흉노의 왕 선우는 흉노의 왕의 그 칭호입니다. 황제라면 중국의 한족들이 자신들의 리더 왕을 황제라고 불렀다면 흉노에서는 선우라고 불렀던 거죠. 흉노의 선우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고 매년 많은 물자를 보내는 조건으로 화친을 맺습니다. 형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다가 한 무제 이후 주변국 이제 뭐 한 무제는 주변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정복해서 큰 좀 강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교적인 화의론, 자신들이 우월하다라는 생각 가지고 주변을 좀 오랑캐로 보는 거죠. 유교적 통치 이념과 화의 간의 바탕을 둔 조공과 책봉이라는 형식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주변국이 한나라에게 조공을 바치죠. 그래서 문안 인사를 오면서 물건을 갖고 조공품을 갖고 오면 한나라는 그 주변국의 왕을 자신들의 신하로 관작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장을 주는 거죠. 도장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답례품 같은 것도 회사품이라고 해서 답례품도 줍니다. 그래서 이 조공품보다 실은 이 답례품으로 주는 회사품이 더 값어치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서는 이걸 하나의 교역을 위한 무역, 실리 외교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무역 행위로, 교역 행위로 생각도 했었죠. 주변 나라 입장에서는 강대국이었던 한나라의 책봉을 받게 되면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이용하기도 했다. 한나라 때의 조공과 책봉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 무슨 말이냐? 한나라와 정치적으로 긴밀한 경우에는 좀 친한 경우에는 조공, 책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정치적으로 사이가 안 좋았던 특히 북방의 그 유목민족 같은 경우에 적대관계, 긴장관계에 있던 나라들은 교육도 안 하고 조공, 책봉 다 안 하면 좋겠지만 그쪽 나라에서 교육을 원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교육을 위한 조공만 허락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책봉을 안 해줬다기보다는 못 해줬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북방 민족이 한족에게 책봉을 받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변국은 조공 책봉 관계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을까? 강대국에 의한 직접 지배나 실질적인 간섭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한에게 조공을 바친다 해서 중국에게 조공을 바친다 해서 뭐 왕을 그 중국이 통치하는데 뭐 간섭을 하거나 네 왕해, 너 왕에서 내려와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간섭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형식적인 관계, 그러니까 외교 관계.
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좀 권위를 세우는 데만 활용해 먹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외교의 틀이었다. 그냥 가긴 뭐하니까 무역하러 가거나 문안인사 간다는 이름으로 가야 되니까 조공이라는 이름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는 나라들도 뭐 자기 나라에 오는 사신들을 그냥 조공 온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변국들은 한 나라가 어찌됐든 중국이 문화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교류를 위한 통로로 이 조공 책봉 질서를 받아들였다. 그러다가 이제 남북조 시대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삼국, 일본의 외 이런 나라들은 서로 어떤 외교를 펼쳤는가? 실리 외교, 실제 이익을 두는 좀 실용적인 외교를 펼쳤다는 거죠. 한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5호 16국 위진 남북조 시대로 나중에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한 나라만큼 통일된 강력한 나라가 아니니까 조공 책봉 관계도 그 전보다는 좀 더 다양한 형태, 융통성이 있었다, 다양성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변화되었다. 상호 우호 관계를 확인하는 현실적이고 다원적인 관계. 다원적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되겠죠. 예전처럼 예를 들어 한 고조선 같은 경우에 한 무적이 멸망당할 때 어떻습니까? 제후국으로서 조공 문안을 잘 가지 않고 쉽게 말해서 찍혀가지고 공격당했던 거였잖아요. 군사적으로 침략받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건 별로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중국이 남조와 북조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 여러 세력, 다원적인 세력 이쪽 저쪽하고도 다 교류할 수도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자신의 정치적 필요나 실리를 고려해서 어떤 나라에게 책봉을 받을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여러 나라하고 조공 책봉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고구려는 어땠어요? 그 전까지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맹주, 동북아시아의 맹주가 되기 전까지는 주로 고구려는 북중국의 북조, 대표적인 게 이제 전진이죠. 그런 나라하고 교류를 했다면 백제 같은 경우에는 남중국의 동진, 남조와 주로 교류를 했죠. 그런데 이제 고구려가 광개토대왕 장수왕대를 거치면서 동북아시아의 패권 국가로 강력한 나라로 이렇게 만주를 완전히 석권하고 이렇게 되자 고구려는 그 자신감에 그냥 북중국과만 교류하는 게 아니라 남북조 동시에 교류를 하죠. 그리고 신라는 또 어떻습니까? 신라는 한강 유역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백제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과 교류했다면 이제 한강 하류를 확보하고 나서는 이제 남중국, 북중국과 다 사신을 파견하는 등 여러 나라와 동시에 조공 채권 관계를 맺기도 했다. 북조와 남조, 중국 같은 경우에 남북조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서로 둘이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주변의 작은 나라들, 주변 소국들에게 책봉을 주고 조공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이렇게 패권 국가다. 그러니까 남조는 북조를 견제하고 북조는 남조를 견제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서로 자기 편으로 자신의 제후국인 것처럼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 로 만들려고 했겠죠. 외교적인 관계에서.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사절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오는 나라 사절단을 조공 온 걸로 취급을 했죠. 그래야 자신들의 권위가 쓰니까. 삼국은 어땠을까? 고구려는 남북조 모두하고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율령 등을 중국에서 수용해 왔고요. 백제는 주로 남조하고 교류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불교와 유학, 건축 기술 등을 수용했다. 신라는 한강 유역을 장악한 이후에 남북조에 직접 교류하면서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 일본 외는 5세기 국내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조, 중국의 주로 남조와 책봉 관계를 맺고요. 백제 신라 남조는 써줘야겠군요.
남조와 책봉 관계를 맺고 백제 신라와 사제를 교환하고 문물을 수용했습니다. 그럼 백제하고 신라는 일본에서 오는 사신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어떤 식으로 취급을 했을까요? 또 이렇게 생각했겠죠. 조공사절단으로 취급하죠.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게 뭡니까? 백제의 근초고왕, 백제 전성기였던 근초고왕 때 왜 자신의 아들 태자 금구수 명의로 일본에 보내줬던 칠지도 기억나시죠? 외왕에게 칠지도를 선물해 줍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러 온 일본 외왕에게 답례품을 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일본은 거기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서 조공책봉이라고 하는 틀은 실제로 그 나라의 신화 국가가 돼서 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 외교적인 틀로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10분 안 넘기려고 했는데 이거 둘로 나눠져 있어 10분 안에 끝낼 줄 알았는데 또 11분 돼버렸네요. 푸셈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그 12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